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철저하게 팽당한 일본은 최근 총리까지 갈아치우는 사태가 생겼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모든 게 한국 견제를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언론에서 충격적인 사태가 한 가지 밝혀졌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겨냥해 실전 훈련을 감행하려 했다는 것. 이에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을 더욱 충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도대체 허를 찌른 한국의 태도가 무엇이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발 뉴스가 도쿄 방위성 회의실 스크린에 떠올랐을 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떨어뜨렸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죠. 한국은 인도 태평양 핵심 안보 파트너로 격상되며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 관세를 전면 면제받게 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25년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해온 저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옆자리의 다나카 과장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화면 속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죠. 대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본과는 별도의 협상 트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별도라는 단어가 가슴에 꽂혔어요. 그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70년 동맹의 무게가 한순간에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젊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국이 우리를 버린 건가요? 한 직원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 직원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버린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꾼 거지.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상부에서였습니다. 가와베, 긴급회의다. 지금 당장 올라와.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이 들었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야.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어. 그 중심에 한국을 놓은 거지. 한 참모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우리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기술력도 우위에 있고요.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제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미국이 보는 건 전략적 가치야.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중국 견제의 최전선. 한국이 그 모든 걸 갖췄다고 판단한 거지.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참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장관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죠.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해.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말이야. 일본이 여전히 이 지역의 주요 플레이어라는 걸 각인시켜야 한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와베, 자네가 10년 전 작성했던 보고서 기억하나? 독도 관련 시나리오 말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보고서는 극비 문서였거든요. 기억합니다만 그건 단순한 연구 자료였습니다. 장관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는 연구가 아니라 옵션이 될 수도 있어.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마 진짜로 그걸 실행하겠다는 건가요? 하지만 장관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다나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와베, 정말로 그거 하는 건가? 미쳤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대신 텔레비전을 켰죠. 뉴스에서는 한미 관계 강화 소식을 계속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 특파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리포트를 전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것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일본 반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외무성 대변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발전을 환영하며 한미일 삼각협력은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웃음 뒤에 숨은 굴욕감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진 걸까? 아니, 약해진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뀐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만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거죠. 새벽 3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장관실에서였습니다. 내일 오전 특별회의가 있네. 준비해두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쿄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불빛들이 왠지 덧없어 보이더군요. 이 나라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특별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관, 방위성 차관, 그리고 자위대 작전본부장까지. 평소라면 볼 수 없는 조합이었죠.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장관이 문을 닫으라고 지시했어요. 경비 2명이 회의실 입구를 지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어요. 모니터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동해였죠. 그리고 그 중앙에 작은 점 2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독도였어요.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이 순위로 밀어냈어요.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 군사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작전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독도입니까? 장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일본이 여전히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말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실제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차갑더군요. 가와베,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거야. 10년 전 자네가 만든 시나리오. 그건 충돌 없이 목표를 달성하는 완벽한 계획이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연구였어요. 실제로 실행하라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과거가 저를 올가매고 있었죠. 차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으로 포장할 겁니다. 도서 탈환 훈련이라는 명목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독도 점령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작전본부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단계, 해상 봉쇄, 이지스 구축함 3척이 독도 주변 12해리를 완전 차단합니다. 2단계, 공중 지원, 이즈모급 항공모함에서 F-35B 전투기 8대가 출격하죠. 3단계, 상륙작전, 수륙기동단 150명이 고속정으로 독도 동도와 서도를 동시에 점령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10년 전에 작성한 시나리오 그대로였거든요. 모든 단계, 모든 숫자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목표 시간은 3시간입니다. 한국군의 대응 시간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죠. 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전투기는 강릉 기지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장관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거야. 우리는 실제로 점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능력의 과시입니다.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장관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미국은 이미 우리를 이 순위로 밀어냈어.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상기시켜줄 때야. 한국만 챙기다가는 일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계획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굴욕을 당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작전본부장이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2주 후 실시합니다.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죠. 언론에는 정기훈련이라고만 발표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장관님, 정말로 이게 최선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장관이 책상을 탁 쳤어요. 가와베, 자네는 25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진작에 찾았겠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 힘을 보여줘야 해.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다나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와베,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말리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다나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냥 명령을 따르는 수밖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10년 전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꺼내봤어요. 표지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페이지를 넘기면서
과거의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당시에는 단순한 학술 연구라고 생각했어요.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시뮬레이션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실제 작전 계획이 되어버렸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써놓은 결론이 있었어요. 본 시나리오는 군사적으로는 실행 가능하나 정치, 외교적 파장을 고려할 때 절대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현명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일본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기술팀장이었어요. 가와베 씨, 시뮬레이션 준비 시작합니다. 시스템 설계 회의에 참석해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한 겁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쿄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불길했습니다. 기술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엔지니어들이 여러 대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떠 있었죠.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팀장 사토가 저를 반겼어요. 가와베 씨, 드디어 오셨군요. 지금 시스템 아키텍처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토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기본 프레임워크는 완성했습니다. 군 통신망과 연동해서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죠. 문제는 현실감을 얼마나 구현하느냐인데요.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민간 전력망 데이터를 연동하면 훨씬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민간 전력망이요? 왜 그게 필요하죠?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작전 상황에서는 민간 인프라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전력 공급, 통신망, 교통 시스템 같은 것들이요.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면 시뮬레이션의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사토가 보충 설명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도쿄 전력 시스템과 연결해서 실제 전력 수요와 공급 데이터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작전 수행 시 필요한 전력량, 통신 부하 같은 걸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죠. 저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안상 위험하지 않습니까? 군 시스템과 민간 시스템을 연결한다는 게. 다른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방화벽을 여러 겹으로 설치하고 읽기 전용으로만 연결하면 문제 없을 겁니다. 사토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테스트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안전합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부에서는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원했죠. 좋습니다. 하지만 보안 프로토콜은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사토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프로입니다. 일주일 후 시스템 통합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중앙통제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사토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민간 전력망과 연결합니다. 모니터에 새로운 창이 떴어요. 도쿄 전력공사 실시간 데이터, 지역별 전력 소비량, 발전소 가동률, 송전망 상태 같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연결 완료. 데이터 수신 정상. 사토가 보고했죠.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군요. 문제없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한 모니터에서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노란색 깜빡이는 아이콘이었죠. 젊은 엔지니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방화벽에서 경고가 뜨고 있어요. 사토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데이터 패킷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읽기 전용으로 설정했는데 양방향 통신이 감지되고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방향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토가 땀을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우리 시스템에서 민간 전력망으로 뭔가 신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설계상 불가능한 일인데. 다른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연결을 끊으세요. 지금 당장. 사토가 엔터키를 연타했지만 화면은 변하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시스템이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팀장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사토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면서 민간 전력망의 제어 신호까지 접근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AI 알고리즘의 예상치 못한 동작입니다. 다른 모니터에서도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연달아 떴죠. 시스템 과부하, 네트워크 충돌 감지, 비정상 트래픽 급증. 저는 소리쳤습니다. 전원을 내리세요. 메인 서버를 강제 종료하는 겁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서버실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메인 모니터에 거대한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시스템 임계점 도달, 제어 불능. 그 순간 통제실의 모든 불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몇 초 후 정전이 됐습니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졌죠. 사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와베 씨, 큰일 났습니다. 우리 건물만이 아니라 외부 전력망까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주변 빌딩들의 불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어요. 도쿄 도심 한복판에서 정전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장관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장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민간 전력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영향이라니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도쿄 도심 일부가 정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퍼지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장관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심각한가? 저는 사토를 돌아봤습니다. 사토가 고개를 저었죠.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도쿄의 불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비상등 불빛 아래에서 엔지니어들이 노트북을 켜고 필사적으로 복구 작업을 시도하고 있었죠. 하지만 메인 시스템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토가 땀을 뚝뚝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백업 전원으로 일부 시스템을 되살렸지만 민간 전력망과의 연결은 여전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완전히 폭주 상태입니다. 저는 휴대전화로 상황실과 계속 통화하고 있었어요. 피해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황실 담당자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도쿄 중심부 6개 구역에서 정전이 확인됐습니다. 현재도 확산 중이고요. 도쿄전력공사에서는 원인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원인은 우리였죠. 하지만 그걸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장관이 직접 통제실로 내려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가와베, 지금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게.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AI 학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동작을 했습니다. 민간 전력망의 제어 시스템에 접근해서 일부 변전소의 작동을 교란시켰습니다. 장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복구 가능한가? 사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종료해야 하는데 그러면 더 큰 충격이 전력망에 갈 수 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격리하면서 천천히 종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소 6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장관이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밤 10시였죠. 6시간이면 새벽 4시다. 그때까지 도쿄 시민들은 어둠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건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총리실에 보고해야겠어.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잠시 후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리실, 도쿄도청, 도쿄전력공사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됐죠. 총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정전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장관이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어요.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숨길 것인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적 오류로 보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쿄도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기술적 오류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입니까? 장관이 시선을 피했어요. 전력 공급 시스템의 일시적 장애입니다. 곧 복구될 것입니다. 총리가 지시했습니다. 언론 대응은 신중하게 하도록 국민 불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일시적 정전으로 발표하고 복구 중이라고만 하세요. 회의가 끝난 후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가와베, 이번 일은 극비로 처리한다. 군사 시뮬레이션과의 연관성은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 지하철, 수많은 시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일본 방위성이 민간 시스템을 마비시켰다는 게 알려지면 정부가 무너진다고. 자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도 이 일의 공범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직접 피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도쿄 중앙병원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어요.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모든 시설을 가동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간호사가 지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최악입니다. 중환자실 환자들은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냉방 시스템이 멈춰서 다른 병동은 너무 더워요. 이틀째입니다. 언제 복구되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곧 복구될 겁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더 심각했습니다. 냉방 장치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노인들이 더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시설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쿄전력에서는 원인도 모른다고 하고 언제 복구될지도 모른다고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이 비웃었어요. 최선이요? 이틀이나 됐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하철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운행이 중단된 플랫폼에 비상등만 켜져 있었죠. 역무원 한 명이 안내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 문제로 인해 당분간 운행이 중단됩니다. 복구 시간은 미정입니다. 승객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소리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21세기에 이런 정전이 이틀씩이나 계속된다고. 여자 한 명이 울먹였습니다. 회사에 못 가겠어요. 어떡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다나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와베, 현장 다녀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나카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땠어? 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옥이었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는 진실을 숨기고 있어.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상부에서 결정한 일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어요. 꺼진 불빛들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재앙을 멈춰야 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았지만 도쿄의 일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통제실에 있었어요.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였죠. 사토가 다크서클이 진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일부 구역은 복구했지만 핵심 지역 3곳은 여전히 시스템 교착 상태입니다. 전력 공급망 18%가 마비된 상태고요. 저는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병원, 학교, 주거지역, 수만 명의 시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총리실 지시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공식 브리핑을 합니다. 일시적 기술장애로 발표하고 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하세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이건 일시적 장애가 아닙니다. 우리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원인이라는 걸 밝혀야 합니다. 장관이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가와베, 자네는 이 일의 책임자 중 한 명이야. 진실을 밝힌다는 건 자네 커리어도 끝난다는 뜻이야. 그래도 하겠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른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영구적이에요. 지금은 참아야 할 때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다나카를 만났습니다. 그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가와베, 괜한 영웅심 부리지 마.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야.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거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혼란? 지금도 충분히 혼란스러워. 우리가 거짓말을 계속하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야?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너무 순진해. 이게 정치야. 체면을 지키는 게 때로는 진실보다 중요해. 저는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습니다. 오후 1시 저는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공식 브리핑 전에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시나가와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운동장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죠. 교실이 너무 더워서 야외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저를 맞았습니다. 방위성에서 오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황 파악 차왔습니다. 교감이 운동장을 가리켰어요. 보시다시피입니다. 에어컨이 안 돼서 교실 온도가 35도를 넘습니다. 아이들이 쓰러질 지경이에요. 급식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고요.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촛불을 들고 있었어요. 아저씨, 우리 집에도 전기 안 와요. 엄마가 매일 촛불 켜놓고 있어요. 언제 전기 다시 와요? 저는 아이의 맑은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아서
음료수를 다 버린 상태였어요. 점주가 한탄했습니다. 이틀 동안 매출이 제로예요. 음식은 다 상했고 누가 책임져 줍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중앙병원 응급실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발전기 연료가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원장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당신 방위성 사람 맞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쿄전력에서도 속 시원한 답을 안 해요. 저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원인 파악 중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선? 사흘째입니다. 환자 2명이 어젯밤에 상태가 악화됐어요. 냉방이 안 돼서 열사병 증세를 보인 겁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장이 계속했어요. 오늘 오후에 브리핑 한다면서요? 무슨 말을 할 건지 벌써 뻔합니다. 일시적 장애, 복구 중. 국민 여러분 불편 끼쳐 죄송합니다. 그런 뻔한 거짓말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더 비통한 광경을 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간병인이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설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탈수와 열사병이었어요. 전기만 들어왔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실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현장은 어땠어? 저는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옥이었어. 사람이 죽었어. 우리 때문에. 다나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죽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열사병으로. 다나카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심각해. 오후 2시. 정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뒤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변인이 준비된 원고를 읽었습니다. 도쿄 일부 지역의 전력 공급장애는 기술적 오류로 인한 일시적 현상입니다. 현재 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곧 정상화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뭡니까? 언제 완전 복구됩니까? 사상자는 없습니까? 대변인은 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인된 바 없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장관이 있었어요. 저는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장관님, 사람이 죽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노인 한 분이.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네. 불행한 일이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한 일? 그게 다입니까? 우리가 죽인 겁니다. 장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와베, 진정하게. 감정적으로 굴면 판단력을 잃어.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감정적이라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감정적이면 안 됩니까?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네 지금 선 넘고 있어. 조심하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 못합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장관이 냉소했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 인생도 끝이야. 각오는 됐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습니다. 나흘째 아침. 통제실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죠. 사토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보고했습니다. 시스템 격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자가 복제를 하면서 더 깊숙이 전력망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젊은 엔지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능력으론 한계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됐어요. 다른 엔지니어도 거들었습니다. 시스템 일부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코어 부분이 손상되어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시내 일부는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나흘째입니다. 전력망 18%가 마비된 상태고 수도 공급도 일부 지역에서 끊겼습니다. 통신망도 불안정했죠.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현장을 돌았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절망이었어요. 시나가와구 아파트 단지를 지나갔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죠. 한 남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흘째입니다.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여자 한 명이 울먹였습니다. 물도 제대로 안 나와요. 아이들이 씻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을 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중앙병원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발전기 연료가 바닥나고 있었거든요. 원장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가와베 씨, 이제 한계입니다. 발전기 연료가 내일이면 떨어져요. 그러면 중환자실도 멈춥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비웃었습니다. 최선? 나흘이나 됐는데 아무것도 해결 안 됐잖아요.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더 참담한 광경을 봤습니다. 냉방 시스템이 멈춘 상태에서 노인들이 더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시설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두 분이 더 위독해지셨어요. 이러다가 또 누가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어린이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죠. 실내가 너무 더워서 밖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엔 언제 불 와요? 엄마가 이제 안 온대요. 선생님이 아이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선생님의 얼굴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 보고받았네. 기술팀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사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능력으론 한계입니다. 시스템 코어 부분이 손상되어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일본 내 다른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사토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도쿄대, 교토대 교수님들까지 다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수준을 넘어선 문제라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외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외부라면 어디를 말하나?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입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이런 시스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동맹국인이 도와주겠지. 즉시 연락하게.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안도했습니다. 미국이라면 분명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죠. 70년 동맹의 무게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믿음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린아이 하나를 봤습니다. 촛불을 들고 어머니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엔 불 안 와? 어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든. 집에 도착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의 일부는 여전히 어두웠어요.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 대사관과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출근해서 자료를 준비했죠. 장관도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미국이라면 분명 도와줄 거야. 70년 동맹이 뭔가. 장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전 10시.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이 나타났죠.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표정이 무척 딱딱했어요. 장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장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쿄에 심각한 전력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기술진으로는 복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합니다. 담당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기술 인력 배치 상황이 어렵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렵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국입니다. 70년간 함께해왔습니다. 담당관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전문 인력은 한국의 반도체 시설 보안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지금 한국 때문에 우리를 못 돕는다는 겁니까? 담당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인도 마이너스 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지금 도쿄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도 전기도 없이 나흘째 버티고 있어요. 이게 동맹입니까? 담당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맹은 상호 전략적 가치에 기반합니다. 현재 워싱턴의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들고 말했죠. 잠깐만요. 70년 동맹의 무게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담당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우선순위는 변합니다. 지금은 한국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장관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지원이 가능합니까? 담당관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최소 3주는 걸릴 것 같습니다. 한국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후에나 가능합니다. 3주라는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3주면 도쿄가 완전히 무너질 시간이었죠.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주는 너무 깁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담당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70년 동맹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다나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었던 동맹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젊은 직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미국이 도와준다고 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거절당했어.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보였어요. 일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죠. 다나카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가와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한국이라면. 다나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한국말이야. 한국이라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다나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어? 독도 문제로 그렇게 신경전 버리던 나라한테 도움을 청한다고?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자료들이 하나씩 떴습니다. 한국 사이버방호사령부, 북한 해킹 방어, 성공,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망 보안 기술, 48시간 만에 국가 전산망 복구.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버렸어. 동맹이라던 그들이 한국을 선택했어.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거 아닐까? 다나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와베,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고 경쟁하고 때로는 적대시했던 그 나라에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굴욕적이었죠. 하지만 창밖 어둠 속에 있는 도쿄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자존심을 챙길 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릴 때라는 것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장관에게 제안하겠다고.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다음 날 아침 장관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장관은 피곤한 얼굴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장관님, 제안이 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보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방호사령부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북한 해킹에 대응하면서 발전시킨 기술이 있습니다. 특히 전력망 보안 분야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와베, 자네 정신이 있나? 한국, 우리가 한국한테 손을 벌린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은 거절했고 일본 내 전문가로는 한계입니다. 장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게 도움받는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나?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전기 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확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장관, 차관, 그리고 주요 부서장들이 모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가와베 과장이 제안을 했네. 한국에 기술 지원을 요청하자는 내용이야.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부서장이 즉시 반대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에게 도움받는 건 굴욕이에요. 다른 부서장도 거들었습니다. 독도 문제도 있고 역사 문제도 있습니다.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쿄 시민들이 나흘째 전기 없이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위독해지고 있고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이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존심과 사람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차관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가와베 과장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다나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손 놓고 있자는 겁니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장관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도와줄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신경 긁었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섰죠. 결국 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타진해보게. 조용히. 언론에는 절대 알리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국 국방부 연락처를 찾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죠. 다나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정말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심호흡을 하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가와베입니다. 긴급히 상담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죠. 도쿄에 심각한 전력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기술진으로는 복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식 요청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비공식입니다.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기댔어요.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검토해보겠대. 그날 저녁 늦게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하게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였어요. 가와베 씨.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이버방호 사령부에 관련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장관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공식 요청하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관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네. 외교부에 연락하겠네. 하지만 가와베.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장관님. 장관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극비야.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돼. 자존심은 전기를 켜주지 않습니다. 제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장관님. 지금은 자존심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70년 동맹이라던 미국에게 거절당하고 이제 경쟁자였던 한국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고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맞는 길인지도 몰랐어요. 진짜 이웃은 가까이 있는 법이니까. 외교부를 통한 협상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죠. 그동안 도쿄의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었죠. 장관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참모가 반발했습니다. 이건 내정 간섭입니다. 독도는 별개 문제인데 왜 여기에 끼워 넣습니까? 외교부 차관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계속 독도 도발을 해왔으니까요.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나중에 논의해도 됩니다. 장관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평화적 대화로 해결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발표하겠네. 협상이 타결됐고 한국 측은 즉각 지원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일찍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다나카도 함께였죠. 차 안에서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가와베, 기억해. 이 일은 극비야. 언론에 절대 알려서는 안 돼.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8시 인천발 전세기가 도착했어요. 게이트가 열리고 군복을 입은 일행이 나왔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손을 내밀며 말했죠. 박지현 중령입니다. 해군 사이버방호 사령부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악수였어요. 가와베입니다. 방위성 기술 담당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돕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녀 뒤로 5명의 팀원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젊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박중령이 팀원들을 소개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 김상훈 대위, 네트워크 전문가 이민지 중위, 보안 분석가 최준호 중위입니다. 나머지 2명은 기술 지원팀입니다. 저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졌죠.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박중령이 물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군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AI 알고리즘 폭주로 민간 전력망에 침투했습니다. 현재 도쿄 중심부가 일주일째 부분 정전 상태입니다. 박중령이 빠르게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파악했습니다. AI 알고리즘의 자가 복제와 확산이군요. 우리도 3년 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박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발전소 제어 시스템이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발한 복구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번에도 적용 가능할 겁니다. 저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에 도착했습니다. 사토와 일본 엔지니어들이 우리를 맞았어요. 박중령 팀은 짐을 내려놓자마자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김대위가 메인 시스템 앞에 앉았습니다. 시스템 사양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중희는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며 트래픽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최중희는 보안 로그를 열어보기 시작했죠. 박중령이 전체를 지휘했습니다. 상훈이 코어 시스템 아키텍처 파악, 민지 네트워크 침투 경로 추적, 준호 악성 코드 패턴 분석.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손짓 하나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토가 옆에서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프로네요. 움직임이 정확해요. 1시간 후 김대위가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문제 파악했습니다. AI가 전력망 제어 프로토콜에 깊숙이 침투해서 자가 복제 중입니다. 박중령이 모니터를 보며 물었습니다. 격리 가능한가? 김대위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 번에 차단하면 전력망 전체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 박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하자. 1단계 코어 격리, 2단계 복제 코드 제거, 3단계 시스템 안정화. 예상 시간은 김대위가 계산했습니다. 48시간입니다. 박중령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가와베 씨, 48시간이면 주요 지역 복구가 가능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감사하기 이릅니다. 일단 시작해봐야죠. 오후 내내 한국팀은 쉬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점심도 간단한 샌드위치로 때웠어요. 저는 커피를 가져다주며 물었습니다. 중령님, 좀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박중령이 모니터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끝내야 시민들이 편해지니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온 사람이 오히려 우리 시민을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7시쯤 이중희가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네트워크 침투 경로 파악 완료했습니다. 총 17개 경로입니다. 박중령이 확인하고는 지시했습니다. 좋아. 우선순위 높은 경로부터 차단 시작. 밤 10시가 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작업 중이었습니다. 저는 다나카에게 말했습니다. 숙소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다나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인들이 계속하겠다는데. 새벽 2시 저는 통제실 구석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환호성이 들렸어요. 됐습니다. 김대위가 소리쳤습니다. 코어 시스템 격리 성공. 박중령이 확인하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절반은 왔다. 다음날 오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박중령이 마지막 명령을 내렸어요. 최종 복구 시작. 모니터에 녹색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나가와구 전력 공급 재개, 미나토구 시스템 정상화, 추오구 송전망 복구 완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일주일간 어둠에 잠겨있던 도쿄에 불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토가 감격하며 소리쳤습니다. 됐습니다. 정말 해내셨어요. 박중령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안정화 작업이 남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도쿄에 불빛이 돌아왔으니까요. 그날 밤 도쿄는 환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불빛이었죠. 저는 통제실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쿄타워에 불이 켜졌고 빌딩들이 하나씩 빛나기 시작했어요. 박중령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름답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령님 덕분입니다. 박중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팀 모두의 노력이죠. 그리고 일본 기술진분들도 잘 협조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최종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이중희가 보고했습니다. 모든 구역 전력 공급 정상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도 안정적입니다. 최중희도 확인했습니다. 시스템 안정성 98% 이상 징후 없습니다. 박중령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가와베 씨, 복구 완료했습니다. 저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령님과 팀원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박중령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토가 다가와 박중령에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열흘 동안 못한 걸 이틀 만에 해내셨어요. 박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험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현장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시나가와구 초등학교부터 찾았죠. 교실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시원한 교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교감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가와베 씨, 드디어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 덕분입니다. 교감이 물었습니다.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앙병원도 찾았습니다. 원장이 환한 얼굴로 맞았어요. 가와베 씨, 모든 시스템이 정상입니다. 중환자실도 안정됐고 수술실도 다시 가동됐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원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복구팀 분들께도 꼭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이 시원한 방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셨습니다. 시설장이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가와베 씨, 살았습니다. 정말 살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더 빨리 해결했어야 했는데. 시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결국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고 가게 간판에 불이 들어왔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게 평소로 돌아온 겁니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냉장고가 다시 작동하고 음료수가 가득 차 있었어요. 점주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다시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음료수 한 캔을 사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거리를 걷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돌아보니 촛불을 들었던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아저씨, 우리 집에 불 다시 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 촛불 안 켜도 되겠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텔레비전도 보고 냉장고도 켜지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다나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와베, 좋은 소식이야. 전력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됐대.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일 정부 브리핑이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다나카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원고야. 일본 기술진의 자체 복구 성공. 한국팀 이야기는 일절 없어. 저는 서류를 받았지만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다나카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와베, 이번엔 제발 각본대로 해.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환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통제실에서 소박한 환송 모임이 열렸습니다. 사토가 케이크를 준비했고 일본 엔지니어들이 모였어요. 박중령이 인사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본 기술진분들 실력도 뛰어나시더라고요. 사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열흘 동안 못한 걸 중령님 팀은 이틀 만에 해내셨잖아요. 박중령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험의 차이일 뿐입니다.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은 어렵습니다. 환송회가 끝나고
저는 박중영과 잠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쿄 야경이 한눈에 보였죠. 박중영이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령님이 살려주신 도시입니다. 박중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도운 것뿐이에요. 살린 건 이 도시 사람들의 힘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령님, 내일 정부 브리핑이 있습니다. 박중영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중령님과 팀원분들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중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박중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와베 씨.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박중영이 도쿄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적을 돕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돕는 겁니다. 정치와 사람은 다르잖아요. 저기 불 켜진 건물들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에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중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조용히 도와주고 조용히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한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체면을 챙기느라 진실을 숨기려 하는데 그들은 인정조차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박중영이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들어가시죠. 내일 일찍 출국해야 해서요. 저는 그녀를 따라 통제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릴 살린 건 동맹이 아니라 그들이었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박중영 팀을 배웅하러 갔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한 명 한 명과 작별 인사를 나눴죠. 김대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본 시스템 견고하게 보강해뒀습니다. 앞으로는 문제 없을 겁니다. 이중희도 덧붙였습니다. 혹시 또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최중희가 마지막으로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가와베 씨, 힘내세요. 용기 있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박중영이 제 앞에 섰습니다. 가와베 씨. 언젠가 서울에서 만나요. 그때는 더 좋은 일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그들이 게이트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오후 브리핑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다나카가 원고를 다시 한번 건넸죠. 가와베, 이대로만 읽으면 돼. 제발 부탁이야. 저는 원고를 받았지만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점심때 사토가 급하게 제자리로 왔습니다. 가와베 씨. 급한 일이에요. 잠깐 통제실로 와주세요. 우리는 통제실로 갔습니다. 사토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최종 시스템 점검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사토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팀 작업 로그입니다. 여기 좀 보세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코드와 메모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사토가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추가 비용 청구 없음. 인도적 목적의 연동.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토가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런 국제 기술 지원은 막대한 비용이 청구됩니다. 인건비, 장비비, 기술료까지 합치면 수억엔은 좋게 나와요. 그런데 한국팀은 비용 청구 항목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에요. 사토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보안망 일부 연결 유지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사토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팀이 복구 작업을 하면서 그들의 방화벽 일부를 우리 시스템에 남겨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방화벽을요? 왜 그랬습니까? 사토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추가 보호 장치입니다. 혹시 또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망을 깔아둔 거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까? 사토가 확인했습니다. 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24시간 감시 체계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토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사토가 번역 프로그램을 돌렸죠. 일본 시스템 취약점 17개 발견. 모두 보완 완료.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상세 매뉴얼 작성.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매뉴얼까지 만들었다고요? 사토가 파일을 스크롤하며 보여줬습니다. 무려 300페이지 분량의 기술 문서였어요. 목차를 보니 시스템 취약점 분석, 예방조치, 긴급 대응 프로토콜, 장기 안정화 방안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토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구가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준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의심했고 그들은 신뢰했구나. 사토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중영이 작성한 메모였어요. 일본 기술진은
우수하나 시스템 보안에 구조적 취약점이 있음. 향후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상세 매뉴얼을 작성함. 일본의 안전을 기원함. 박지현.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와베 씨,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브리핑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토 씨, 이 파일들 복사해 주세요. 사토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저는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요. 사토가 망설였습니다. 가와베 씨, 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사토가 파일들을 복사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환했어요. 그 불빛 뒤에 숨은 진실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USB를 받아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한국팀이 남긴 기록들, 비용 청구하지 않은 것, 방화벽으로 계속 지켜주는 것, 300페이지 매뉴얼까지 모든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준비된 원고를 꺼냈습니다. 일본 기술진의 자체 노력으로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찢어버렸습니다. 다나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가와베, 뭐 하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겁니다. 다나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또 시작이야? 이번엔 정말 끝장이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끝장이든 뭐든 상관없어. 이건 해야 할 일이야.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브리핑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말하겠다고. 박중령과 그 팀원들이 한 일을, 그들의 진심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브리핑장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문 너머로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다나카가 마지막으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와베, 정말 할 거야? 이번엔 진짜 끝이야. 저는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알고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연단으로 걸어가는 동안 장관이 앞줄에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빨리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도쿄 정전 사태 복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된 원고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먼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굳었죠. 이번 복구는 일본 기술진만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 사이버방호사령부의 전문가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박지현 중령과 그녀의 팀원들이 없었다면 복구는 불가능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48시간 만에 우리가 열흘 동안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일했고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이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게 도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끄러워했습니다. 장관이 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저는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기자들이 화면을 주시했죠. 한국팀은 복구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의 취약점 17개를 찾아 모두 보완했고 300페이지 분량의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화면에 방화벽 연결 기록이 떴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안망 일부를 우리 시스템에 남겨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적 목적이라고만 기록했습니다. 한 남성 기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박중령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박지현 중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을 돕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는 거라고. 정치와 사람은 다르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침묵 속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감사받지 못해도 그저 묵묵히 사람을 돕는 나라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일어서서 박수쳤고 다른 기자들도 하나둘 따라 일어났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70년 동맹이라던 미국에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쟁자로 여겼던 한국이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장관은 굳은 얼굴로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와베,
자네 끝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사표 내. 저는 주머니에서 이미 준비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장관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작정했구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작정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저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저녁 공기가 시원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제 브리핑으로 도배됐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긴급 속보를 내보냈죠. 한국기술팀, 도쿄 구했다. 조용한 영웅들, 숨겨진 진실 드러나.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한국에 감사해야 한다. 왜 숨기려 했나? 부끄럽다. 가와베에게 감사한다. 다음날 아침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지현 중령과 사이버방호사령부 팀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오후에는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감사하는 시민 모임이 결성됐죠. 일주일 후 도쿄시청 앞 광장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하얀 천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조용한 영웅에게 아리가토. 코리아 주변에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꽃다발을 놓는 사람도 있었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죠. 한 대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와베 씨죠?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주부도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받았는지 알았어요. 촛불을 들었던 그 아이도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아이가 제게 그림을 건넸어요. 한국 국기와 일본 국기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정말 예쁜 그림이다. 그날 저녁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중령이었어요. 저는 급히 받았습니다. 가와베 씨, 뉴스 봤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박중령이 말했습니다. 곤란해지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후련합니다. 박중령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서울에서 꼭 만나요. 그때는 친구로. 저는 대답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도쿄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오늘 자존심 대신 존중을 배웠다. 진짜 강한 나라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리고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도쿄의 밤은 밝았습니다. 하지만 더 밝은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로, 오만이 아닌 겸손으로 빛나는 마음.